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고 본인도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과 특검을 일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고 그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우리나라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 장벽이 가져올 파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대응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국무회의 개최 여부, 진행 과정 혹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총평 차원에서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변론기. 오늘도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이 선언이 되고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특히 윤석열 측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법망을 피해갈 것인가에 대한 법꾸라지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들끼리는 대우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헌재의 심리에 있어서 뭔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위법한 것은 부인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증언하는 방식으로의 선택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덮고 그리고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고 확대하고 오히려 야당이 뭔가 선동한다라는 프레임을 되치게 하는 방식으로의 지금의 헌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본질은 그래도 큰 그림에서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비상계엄의 선언이 합법적이고 그 상황에서 적합했는가,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포고령에 대한 위반은 없는가, 그리고 국회 선관위 침탈한 거에 대한 위반은 없는가, 이 부분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개별적인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소소하게 말꼬리 잡는 식으로의 공방은 정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송영 대변인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법을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의외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했어요. 네네. 그 점을 좀 놀랍게 봤고 그러면서 이제 소방청장에게 본인이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부인하다시피 했는데 다만 그 관련된 무슨 쪽지를 봤다는 것은 또 인정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소방청장하고 통화한 사실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방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놓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을 부여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들 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가지 눈여겨본 부분은 이제 국무회의의 그 성립 요건에 관해서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헌재가 조금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결정을 하면 네. 거기서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그 절차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가상으로 정말로 무슨 북한과의 전시 상태가 돼서 예. 막 포탄이 날아오고 급박한 상황이다. 그럴 때 그러면은 계엄 선포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기보다는 뭐 네.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적시에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모아서 의결해놓고 뭐 사후적으로 보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실무자가 이제 기한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뭐 5분 안에 모여서 결의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국무회의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짧았다는 것만으로 형식적인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애매하고 다만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로 보지 않았던 것은 사뭇 분명해 보여요. 그런 실체적인 부분을 문제 삼을지언정 이게 절차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위반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인가 헌재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퉈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관련된 질문은 제가 요 뒤에 다시 할게요. 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론에서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고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조서 내용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게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먼저 네네. 드리면 원래 이제 수사기관에서 네. 피의자들에게 진술을 받고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과거에는 피고인이 형사법정에서 네. 이걸 부인을 해도 증거 능력은 있었어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네. 2022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쓰질 못해요.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20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헌법재판소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판례는 2017년에 나온 거죠. 네. 2020년 개정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을 다소 완화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런 수사기관에서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에도 그 피청구인 본인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의 관점에서는 제3자입니다. 네. 제3자들이 뭐 이렇게 제3자에 관해서 작성된 그 조서들도 변호인이 입회해서 같이 날인을 했거나 또는 영상 녹화가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진정 성립에 있어서 다툼이 없을 만한 것이면은 다 증거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법 개정이 됐으니까 과연 그런 완화된 전문 법칙이 탄핵 심판에서 계속 작동해도 되는가 이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헌재는 어쨌든 과거의 선례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안동환 검사라든가 뭐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들의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은 법리를 적용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어필을 했는데 아마 헌재에서도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증거법에 관한 것은 사실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바람직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 법이나 헌재 규칙에도 이게 명문으로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선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의문을 가지는 것을 일견 이해는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입장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비슷한 질문을 이런 식으로 제가 신현영 의원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헌재 변론기일에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검찰 조서에 이렇게 드러난 거하고는 다른 발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 707 단장 이런 분들이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뭐 검찰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검찰 조서라는 거는 이분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 안 한 게 맞네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방금 말했던 3명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검찰 조서에 너무 가중치를 둬서
증거로 채택하면 지금 계속 이제 어떤 논란이 많은데 이게 두고두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꼬집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트집 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고 트집 잡고 있다. 결국에는 헌재의 나중에 탄핵 판단에 대해서 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부인하는 방식으로의 뭔가 헌재의 그런 법적인 그런 권위를 흔들고 있는 하나의 또 마일리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취지는 결국에는 이게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보면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일반 서민들 시민들 네. 이런 부분들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조서가 작성이 되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지금 헌재에서 심리 과정을 가면서 뭐 연인영 이진우 그리고 이상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작전에 정말 모의했고 안가에서 회동했고 충한파였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변호인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종의 그런 법꾸라지 같은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회피 전략을 하면서 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준용해갖고 헌재 심리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인 건데요. 결국에는 아직은 명문화된 그 원칙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 판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헌재가 편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고 있다. 전자를 깔고 우선 심리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여론 그리고 명분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생트집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변호사로서 짧게만 조금 덧붙이면 말씀하세요. 송 대변인님. 예,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법은요. 명문의 규정이 상세하게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옳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도 이 전문 법칙은 뭐 312조, 313조, 314조 조문이 구체적으로 쭉 있거든요. 그러면은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전면적으로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느 선까지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맞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헌재도 내부적으로 제정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못하고 한 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생기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요. 이걸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법정에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금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본인에게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피청구인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을 막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타인들의 진술 조서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환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게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득이 되는지는 봐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이 질문은 신영 의원께 먼저 해볼게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방송국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자신도 직접 뭐 소방청장이겠죠.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단전 단수가 지시가 담긴 쪽지를 멀리서 봤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때 대통령 만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방에 들어갔다. 그때 탁자 위에 이 쪽지가 있는 것을 봤고 소방청장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단전 단수라는 그런 단어를 봤다. 라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것을 소방청장한테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오늘 부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행안위에 나와서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한테 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고 그 옆에 있던 차장이랑 상의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느냐? 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시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이상민 장관과 소방청장의 진술이 엇갈릴 때 그러면 헌재가 누구의 진술을 더 높이 그리고 신빙성 있게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오늘의 설명은 반은 맞을 수 있으나 반은 틀리거나 은폐를 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태원 때 책임지지 않는 장관의 모습과 다시 매칭이 되면서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도 같은 충한파로서 한 명의 그런 뭔가 부역자나 또는 동원자로서의 내란죄의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측에서의 비상계엄 내란죄에 대해서 무마하는 방식으로의 증언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오늘에서 보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영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짧게
평가만 해주세요. 쪽지를 봤다는 게요. 역시나 윤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봤다는 거는 그러면 그런 쪽지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준비를 해놨다는 건데 그게 대통령 책상 위에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국무회의 절차 인정할지 여부 이게 아주 좀 애매해졌고 그 좀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질문을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윤 대통령은 부서 이게 국무위원 서명입니다.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보완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는 문서기한자인 실무자가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아까 뭐 5분밖에 안 남았고 급박한 상황이고 혹은 실무자가 기한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지 알게 되는 것도 일단 뭐 방지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열었다. 절차적 위법성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런 의미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역시나 보완을 요한다. 그래서 뭐 실무자가 기한하는 과정에서 알면 안 된다. 이것도 유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피청구인이요. 예. 지금 헌재 재심 판정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매주 여기 나올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게 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 계엄이라고 하는 건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본래적 형태는 정말 다른 국가의 정상적인 통치 수단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비상수단으로. 그러면은요. 그런 비상수단은 누구나 다 이거 정말 계엄이 아니면 질서 유지가 안 되겠구나 할 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필요성을 국무위원들이 대다수 수긍할 수 있을 때 그게 헌법에 규정해 놓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게 고도의 보완을 요하고 실무자가 기한하는 과정에서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그 자체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뭔가 권한을 남용하는 거라는 것을 에둘러서나마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국무회의가 성립됐다고 볼 거냐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본래적인 형태로 계엄을 할 때 막 그 포탄이 날아오고 6.25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임시수도로 옮겨야 될 정도로 그래서 뭐 국무위원들도 정말 과반수를 간신히 소집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모이자마자 한 2, 3분 안에 빨리 결의하고 계엄을 발동해야 될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야 될 건가? 이게 선례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신현영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는 중요한 지금 헌재에서의 요소인 거죠. 결국에는 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후에 국회에도 사후 통보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국무회의가 과반수 이상의 개의 그리고 2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사실은 제대로 되는 거고 회의록 작성되고 그다음에 부서도 이루어져야지 헌재가 봤을 때는 위법성이 없구나 국무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갖춰졌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실한 회의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5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추후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1분 만에 우리 비상계엄 해야 됩니다 하고 모두 다 찬성하고 의결해서 진행한다면 그것도 저는 국무회의가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만 갖고서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만류를 했다. 뭐 반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다.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부서도 없었다. 만약에 사후에 전자결제를 한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위원들이 아마 결제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같이 지금 져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동조하고 비상계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문제도 여전히 헌재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국회 소추단이 비상계엄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왜 야당과 대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산안 기조연설 하러 갔더니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고 국회 그 로텐더홀에서 피켓 들고 있더라. 그 다음엔 들어왔는데
뭐 등 돌리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이고. 자, 그리고 자신의 취임 이후 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 야권은 178회 퇴진 및 탄핵 요구를 했다. 정치 갈등 수준이 아니라 정권 파괴가 야당의 목표였다. 신현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그 21대 국회를 바라봤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정말 22대 국회가 출범되고 우리가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봤던 정부와 여당의 그 민주당을 대하는 모습은 범죄자 집단이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는 거에서 엄청나게 범죄자 당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 제1당의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겨우 총선 지고 나서 한 번 정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뭐 이태원법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된 게 없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정치로 싸움이 났는가에 대해서 점점 회의감이 느껴지는 사실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21대보다 22대가 더 심각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극복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정치를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방안이었나? 아니면 더 양극화 정치를 조정하는 방식이었나?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치가 더 혐오 정치가 됐고 폄훼됐고 질적으로 저해됐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하러 들어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용기를 내서 악수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리 당 지지자들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악수를 하냐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방식으로는 한쪽이 죽지 않으면 정말 한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를 리셋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훈 대변님, 민주당 야권이 178회 퇴진 및 탄핵 요구해왔다. 정권 파괴가 야당 목표였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호소하는 네. 그 발언도 보면서 제가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논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그 헌재 대심 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거의 하소연하다시피 이렇게 토로한 부분은 들으면서 나름대로 또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 외에도 취임 전에도 선제 탄핵을 야당이 운유했다, 이런 표현도 네.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느꼈을 법해요. 야당이 조금의 허니문 기간도 주지 않고 사실은 뭐 임기 내내 29번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해서 정말로 그러기 상태에 가깝게 몰아붙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답답함이 없을 수가 없었을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늘 헌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평소에 국민을 상대로 호소했어야죠. 그게 정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의 수단이 가장 풍부한 지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평소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셨더라면은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까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발언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을 상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죠. 이런 차원의 말씀이시고요. 자,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지난해 봄 식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는 뭐 미리 뭐 일을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송영훈 이제 대변인. 진술의 구체성을 정확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요. 네. 사실 바로 연결하기에는 조금 논리적인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저 식사 자리에서 정말 그 억울한 마음에 무슨 비상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네. 그것이 뭐 장기간에 걸쳐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직접적인 징표가 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만약에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네. 역시나 탄핵 심판이든 또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이든 사법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
정확한 입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신원식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네. 작년 3월 말 4월 초 정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런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고 네. 근데 뭐 들리는 바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시로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신원식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역사관도 그렇고 군 현실도 그렇고 국민의 정치 의식도 그렇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만류를 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직 이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직. 예. 그런 면에서 이 비상계엄을 옆에서 떠받듯이 한 김용현 사실은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계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신원식 장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김용현 그때 경호처장한테는 대통령 유의 있게 모셔라라는 조언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비상조치를 해야 되고 비상계엄을 해야 될 텐데 이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신원식이 아니고 김용현이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기획되고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뭔가 조사나 진술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원식 실장 이후에 이제 출석한 사람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입니다. 백 전 차장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지도했고 선관위 보안 관리 부실하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송영훈 대변인 왜 이렇게 선관위 이 부정선거 투개표 이 부분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어떤 밝혀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런데요, 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언급도 과거에 있었는데 네. 오늘이 지금 2월 며칠이죠? 11일 아닙니까? 2월 11일인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는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 그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부실 문제는 우리가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더 많은 국민들께서 한 점 의문도 갖지 않도록 관리의 완벽을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있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네. 그렇게 프레이밍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오늘 이제 백종욱 전 3차장이 나와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 박춘석 경제수석이 나와서도 사실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예산 삭감 네. 등등의 폭주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작 그 예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수석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를 당일 밤 10시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불과 30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수석과도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고서는 예산 삭감 등등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지에 관해서 전혀 상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네. 과연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정말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렇게 볼만한 확증을 내가 국정원에 근무하는 동안 얻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네. 신영 의원님 예,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속보 나오는 거 보면은 백종훈 전 차장은 네. 가짜 신분증으로도 유령 투표가 가능한 실험을 성공했다라는 것처럼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라는 요지로 거듭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측에서 내가 선관위를 침탈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에는 부정선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긴 한데요. 반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서버 해킹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는 국회 측 이제 요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얘기했던 내가 네. 선관위를 왜 점검하려고 했느냐, 군대를 파병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었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에 뭔가 명확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꼭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특히나 대통령의 그 크나큰 권한으로 선관위의 스크린을 시스템을 비상계엄이 없이도 못했다는 것 자체가 그 대통령으로서의 무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질문은 송영훈 대변인께
드릴게요. 오는 13일 목요일이죠. 헌재 탄핵 심판 8차 변론길이 열립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자, 이게 일단 정해진 마지막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얘기는 없는데 보시기에 추가적으로 좀 잡힐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2번에서 3번 정도의 변론 기일은 더 있을 것 뭐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 뭐. 증인이 꼭 아니더라도요. 예. 지금 이제 채택이 보류된 증인 신청 대상자가 2명 있고 예, 예. 뭐 추가로 지금 신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마지막 증인으로 또 나오는데 네. 오늘 신문의 경과에 따라서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할 증인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인을 떠나서도 지금 이제 그 증인 신문 위주로 지금 3차 변론기일부터 쭉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증거 조사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정리 변론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또 소추위원단 의 최종 진술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에 윤 대통령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어요. 네.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도 있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목요일은 겹쳐서 못 한다고 보면 다음 주에 화요일 한 번,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 2번 하면 2월 마지막 주까지가 갑니다. 2월 27일까지죠. 그 정도까지는 저는 변론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3월도 꽉 채울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그 판단까지는. 3월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8차 변론기일이 끝나는 무렵에 헌재가 다음 변론기일 일정을 어떻게 고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4월 18일이 이제 재판관들 바뀌는 2명이 바뀌는 날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헌재에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님은 한 언제쯤 판단 내려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빨리 정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실 뭔가 말꼬리 가지고서는 지역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빨리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게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 꼬집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이런 과정 관리에 있어서의 매우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신중을 기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상목 그 청구인 통해서 한 번 더 신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몇 번 더의 추가적인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 다가오면서 교통량이 늘었는데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산월 나들목에 발생한 사고로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 차량들 사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또 오산요금소 광장부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 달리는 고개에서 반포까지 흐름 더딥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판교 분기점 4, 5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일대 혼잡하고요.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 고양 분기점에서 노고산 터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또 경기 서쪽에서는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정체 깁니다. 서울 시내는 한강변을 따라 강서쪽으로 강변북로 영동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모두 가양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또 집회가 열리는 종로 3일대로 낙원상가에서 안국역 사이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 중이고요. 광화문에서 안국역 사이도 한 개 차로씩은 막혀 있어서 일대 매우 혼잡합니다. 각국은 참고해서 안전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 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지금 빙긋이 웃음을 지시는데 많이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험하신 거죠? 예.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야유하고 예. 이제 딱 그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자, 국정 혼란의 주범,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영상 보면 네. 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하면서 씩 웃어요. 권성동 누가? 대표가. 그래요? 권성동 대표. 예. 너무 만족했나? 예. 이 워딩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 그리고 워딩이- 반응이 흡족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했고 오늘은 권성동 대표가 그렇죠. 한 건데 결국엔 기싸움이에요. 회의장 내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더 다수기 때문에 박수 소리나 아니면 야유나 훨씬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가 오늘 이 대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아, 비상계엄을 초래한 정부 여당으로서의 겸손함 아니면 책임감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책임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반사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거대 야당의 폭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나를 악마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네. 어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되게 여유 있게 포용감을 가지고 사실 누구의 평에 의하면은 이미 뭐 대통령 된 것처럼 그런 추진력 있는 연설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의 권성동 대표의 초반에 워딩은 우리 그래도 국민의힘이 여당이 돼서 한미 동맹도 굳건히 했고 네. 경제 지표도 호전됐고 탈원전도 우리가 극복을 했고 AI 반도체도 그리고 의정 갈등도 해결해야 되는데 야당 같이 협조하자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성동 대표도 하고 싶은 게 많았구나. 그리고 여야가 협치가 잘 됐다면 더 많은 성과를 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을 여당의 뭔가 리더십에 그런 탓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우선은 송영은 대변인한테 마이크 넘기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목에 약간 이상이 생기셨는데 물을 한 컵 드시고 자 송영 대변님 자 보니까 일단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게 야당의 탓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럼요. 그래요. 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신현영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을 대변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네.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부터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난 2년 반 가량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육공화국 헌법의 존립 기초를 깨뜨렸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 87년 체제는요. 권력의 자제를 어느 정도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이든 네. 뭐 탄핵소추든 다 헌법에 규정은 돼 있죠. 그러나 원래 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이전까지는 탄핵소추라고 하는 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도가 있었지 사실 그 외에 언제 우리가 탄핵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임기 동안에 29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의회 권력의 남용, 일탈, 폭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양쪽이 다 같이 과열돼서 지금과 같은 정치의 실종에 이른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하고 계시고 짧게만 덧붙이자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사실은 대선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은 현재 아직 탄핵 심판의 결과도 안 나왔고 조기 대선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가시적으로 누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그 잘못을 통렬하게 꾸짖는 데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타당한 부분이 많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목이 메어서 못했던 말씀 짤막하게 예.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 대표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야당이 손을 내밀고 네.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그랬을 때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거죠. 초반부터 그냥 우리 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협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효과가 지금의 비상계엄과 이런 여당의 그런 실정으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다음 대선 열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분명히 제1야당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정권의 그리고 그 성과를 협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리 정치에서 일어날 것 같아서 참 씁쓸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권성동 대표의 연설이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 질문 신현영 의원께 먼저 드려볼게요. 야당이 그동안 이제 추경 편성 쭉 요구를 해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 달았고 적합회처럼 정쟁 소지 있는 추경은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안이랄까요? 방침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래서 추경은 이제 여야가 합의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부분에 얼마나 이제 투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예전에 정말 코로나 때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분들의 그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고 날씨가 힘들어지면 노인분들 그리고 빈곤층들은 가장 취약한 그리고 건강이나 아니면 생활에서의 그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말 2030 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고령화되면서 그리고 일부의 세대들은 기득권화되면서 청년 세대들의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정치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출생도 되고 아니면은 사회에 뭔가 반감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의 우리 정치적 활동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주면서 추경을 할 것이냐가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되든 아니면 지역 화폐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의 추경이 적극적으로 되면 결국엔 다 지역구 의원들이거든요. 자기 지역이 상생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성영 대변인, 예를 들어서 여당은 야당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더니 유례 없이 지금 와서 추경이냐 하는데 사실 뭐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민생이. 그렇다면 어떤 선에서 타협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추경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물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의 필요성은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있다고 봅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기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짚고는 넘어가야죠. 이재명 대표는 무슨 뭐 30조 추경 이런 거를 얘기하던데 아니 30조나 추경이 필요하면 4조는 작년에 왜 깎았습니까? 그거 놔두고 그러면은 원래대로 한 다음에 뭐 26조를 하자고 하든가. 그러면은 말이라도 되겠어요? 26조를 지금 우리가 어디서 세수가 나서 감당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보면은 온갖 좋은 말은 다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6개 만들자는 둥 삼성전자를 어떻게 6개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AI 뭐 반도체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많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에 목숨 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보편적 기본사회라고 하는 건 여전히 포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추경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벌어와서 무슨 돈으로 쓸 거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라 살림을 맡겠다는 사람들은 돈이 곳간에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벌어와서 쓸 거냐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어오는 수단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추경도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 보여요. 네, 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사자인 명태균 측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도대체 왜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나?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광기와 망상의 내란을 비호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12.3 내란의 동기가
온전하게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신영 의원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특검하고 탄핵 빼고 뭐 하는 게 뭐 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 형사 재판해야 되고 국회 국정조사도 또 연장이 되고요. 근데 특검까지 또 하면 이게 모양새가 너무 뭐 난장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사실 이 탄핵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사건 사고가 예,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최상병 특검법도 이제 쏙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내란 특검법 얘기 다시 못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 특검법 나왔고 또 김건희 특검법은 그럼 언제 할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야 될 거는 맺고 끊는 걸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은 명태균 당사자도 이거 찬성이다, 대창성이다, 이거 하고 가자. 왜냐하면 사실은 명태균 씨도 당사자로서는 되게 불리할 수 있는 특검입니다. 뭐 공천 개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창원 산단에 대한 뭐 그러니까 이권 개입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황금폰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검증해봐야 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이런 앞으로의 대권 주자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결정한 데 있어서 이 명태균 사건은 한 번은 털고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경선이 되던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선거 과정이 있는 다음에 대선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또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한 번은 털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명태균 씨 사안 자체는요. 정말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우리 정치에서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 그리고 그런 정치 브로커와 어울리는 정치인들이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매달릴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의 하등 득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이른바 지금 뭐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말하는 중도 확장 내지는 우클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하는 말하는 두더지 게임을 연상시켜요. 민주당이 계속 서로 다른 특검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때립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네. 계속 방망이 때리는데 빗나가죠. 지금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이제 기억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2023년 말까지만 해도 네. 민주당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스라이 먼 이야기가 됐죠. 지금 명태균 특검법도 그런 거라서 다른 거 특검 한참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걸로 되돌아왔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른 주제입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오는 20일 열기로 했어요. 자, 뭐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겁니다. 지난 4일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 하루 뒤 기소해서 불법 구금된 상태다. 구속 취소돼야 된다. 윤 대통령 측 주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 좋은데요.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주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그 기소하기 전에 전국 고검장, 지검장 모여가지고 검사장 회의했잖아요. 그 일요일 오전에 몇 시간을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해서 심우정 총장이 결정해서 기소하기로 한 거잖아요. 검찰이 면밀히 따진 부분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날짜 계산을 못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말로 구속기한을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계속 구속을 시켜놓고 기소를 했다면요. 그때 원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뭘 했어야 되냐면요.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어야 돼요. 기소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날도 언론에다 보도자료 내서 지금 기한이 넘었는데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은 뭐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날짜 계산 잘못했다는 주장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한 주장이다. 예. 저 신영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뭐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변인단이 정말 대변을 잘하고 있는 거냐. 변호인단이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네. 체포 적부심 청구 기각.
그리고 정계선 그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그리고 헌재 심리 스케줄을 너무 빠르게 간다 했는데도 그것도 조차 기각이 됐죠.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날려본다. 안 되더라도 그냥 공수표를 다 던져본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의 뭔가 트집잡을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 아닌가. 모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 넘으면 헌재에서 탄핵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 집회도 나가고 광주는 못하고 있고 지금 부산 집회 나가야 되고 뭐 광화문 여러 가지 집회들이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론전으로 뭔가 이 부분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윤석열 측의 뭔가 논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정영 대변인,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하면 시간 뭐 한 30초 남았는데 이런저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근데 조금 더 이게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의혹이 과해요. 날짜 계산은 1월 27일까지가 그 당시에 구속 기한이었던 게 맞고 그래서 검찰이 하루 남겨놓고 26일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저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부분만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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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단칸방. 이곳에서 9살 인선이와 오빠 그리고 투병 중인 엄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는 고 프로락틴 혈증을 앓고 있는 엄마. 거기에 갑상샘 저하증과 세균성 폐질환까지 더해지며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가장인 엄마가 아픈 후부터 인선인의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는 수리 비용이 없어 사용을 못한 지 오래고 심한 외풍에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은 외투를 입은 채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웅크리고 자는 엄마의 어깨 위로 여러 겹의 이불을 덮고 또 덮어주는 인선이. 매서운 한파 속 따뜻한 옷과 전기담요가 절실한 인선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정월 대보름이자 수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전 지역, 강원과 충북, 경북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나 눈이 좀 내리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3에서 8cm,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많은 곳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리다가 내일 서쪽 지역부터 오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원 내륙, 충북,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는 내일도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눈이 내리던
있던 게 비로 바뀌는 곳이 많아 비로도 5에서 40mm가 예보됐고요. 제주 산지는 60mm 이상입니다. 이렇듯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내일 아침에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0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6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4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기온이 높긴 한데요.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일부 중부 내륙은 다시 모레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과 특검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10글자 사과와 34쪽 거짓과 궤변,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각 현지 시각이죠. 10일 저녁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하는 행정명령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예외나 면제는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장 우리나라에 3월 12일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후인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도 한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개별 국가들과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좀 면제가 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밝혔죠. 예외나 면제는 없다. 예. 영어로 no exception. 예. 네. 그런데 이제 시행일자가 3월이란 말이에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우리가 시간을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면제가 있긴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때보다는 좀 면제 대상의 국가는 많이 좀 줄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 우리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 그동안 관세 매기지 않은 대신에 쿼터, 즉 미국에 수출하는 양을 제한하는 협정에 따라서 일정 물량에 한해서 이제 관세 면제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효가 됐다고 이제 봐야 되죠? 한두 시간 전에 떴던 건데요. 네네. 대각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기존의 쿼터제 무효화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명시가 최근에 떴고요. 그래서 뭐 한국은 그동안 사실 이제 쿼터제를 지난 2018년에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쿼터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걸 면제를 받았었는데 네. 그 쿼터 물량도 다 수출을 못 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뭐 어찌 됐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하는 모든 철강 제품은 이제 25% 관세를 적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은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명분으로 외국 덤핑 종식과 국내 생산 촉진을 꼽았습니다. 쇠락하던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살리고 러스트벨트 노동자에게 일자리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실제로 실장님 보시기에 트럼프의 이번 관세 폭탄으로 실제 미국 철강 산업이 다시 일단은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미국의 철강 시장 규모가 한 1억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수입되는 물량이 뭐 금액이나 규모 정도로는 뭐 몇천만 톤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 뭐 전문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미국산보다는 한 2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번에 25%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5%가 더 비싸지니까. 네네. 다만 이제 철강 제품도 상당히 좀 그 분야가 세분화돼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거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뭐 계속 경쟁력을 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뭐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제품들도 가격 경쟁이 떨어지니까 미국 철강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지만 네. 이게 미국 철강 산업의 부흥까지 우리가 언급할 정도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 철강사업 부흥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우리한테 진짜 관심은 과연 우리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여러 이제 제철사들, 제철 제강사 철강 그 이제 산업체들이 있는데 정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라고 보세요. 일단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철강 수출 규모가 네. 사실은 전체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네. 우리나라 총 수출, 철강 말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0.6%. 0.6%. 그리고 예. 미국으로 가는 철강이 우리나라 철강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산업 전체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무역 장벽 높이는 수단이 될 거라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 먼저 상호 관세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국 간에 이제 무역을 할 때 네.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네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네. 이게 상호 관세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와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호 관세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인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는 네. 가운데 용어가 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용어요? 왜냐하면 상호 무역 수지가 균형을 가져오는 관세.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세율이 같은 게 아니고 예. 미국 기업에 유리한 상호 관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상호 관세는 아직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과는 이미 상호 관세예요. 무관세가 거의 98%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상호 관세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또 상호 관세라는 개념을 트럼프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내는 무역 수지 흑자, 미국 입장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관세 시스템을 만들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만약에 뭐 관세 폭탄 내리고 상호 관세도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변하게 하고 하면은 이른바 자유무역 기조 이거를 완전히 되돌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유무역 기조가 이제 세계 무역 시장을 지배했다면은 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미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깨지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았는데 네.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유무역주의가 특히 이제 WTO를 통한 다자무역주의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세계 경제나 글로벌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글로벌 교역 시장 전체를 보면 아직은 자유무역주의가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이랄까 이게 결국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게 만든 상대국 손보겠다 이런 취지가 이제 담겨 있는데 중국, 인도, 유럽 연합 물론이고 일본,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인위적인 교역 질서 구축이 미국 경제는 어떤 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글로벌 교역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라 그러는데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전부 모든 국가들이 교역을 했을 때 만들어내는 머니인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면 그 만들어내는 머니를 더 뺏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적게 갖고 가게 하겠다. 예. 그러면 미국 경제는 좋아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다른 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 자체는 좋아지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이들 언급하지만 이 관세 정책은 역시 미국 내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를 올리거든요. 네네. 수입 물가를 올린다는 거는 소비자들. 소비자들 입장. 예를 들어 예. 자동차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개정된 건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해서 똑같이 25%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네.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샀었는데 이제는 2,5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 트럼프의 인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볼 때 물가는 상당히 좀 불안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은 일단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일단은 세워놨는데 일각에선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통해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일부 하고요. 실제로 미중 정상간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중국 측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걸로 중국이 어떻게 해나갈 걸로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자,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서 10% 일괄 관세를 했거든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네. 상당히 강도 높은 인상 정책을 때렸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네. 석탄, LNG에 대해서 15%, 네. 농기계, 픽업 트럭 등에 대해서 10%,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미해요. 미국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네. 그래요. 똑같이 10%. 옛날에는 똑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협상할 여지를 두는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붙어보자 이건 아니고.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미국의 또 반응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제1의 타겟은 중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중국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중국 같지는 않고 유럽이에요? 중국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그래요? 나라인지는. 네. 그래서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협상이 있을 것 같고 트럼프 일기 때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갈 때까지 가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을 던져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 저도 이게 오늘 이 한 달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게 협상 기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유럽연합 한번 살펴볼게요. 경고 성명 냈습니다. 이른바 대서양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경우 뭐 실제 충돌이 일어날지 아니면 여기 역시 협상으로 어느 선에서 조정할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분위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수위보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 수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보복 조치하는 것도 상당히 좀 강한 기조를 띠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특히 독일 기업들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환경이나 이런 규제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통해서 관세율을 높이는 그래서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통상 가지고 있는 뭐 네. 반환경주의 이런 거 대척점에 있는 지역이 유럽연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은 오히려 중국보다 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의 각국들의 어떤 정치 지형을 보면 우파 쪽이 좀 많이 집권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좀 협상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이 강경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로 겨냥했던 나라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였습니다. 일단 여기도 시행 보류하고 협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자, 네. 두 나라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철강만 보면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상위 랭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포스코 공장도 저 멕시코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캐나다, 멕시코도 협상을 통해서 철강 쪽은 또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있는데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미국이 이제 보는 캐나다, 멕시코 입장은 마약과 불법인이 문제거든요. 사실 무역 적자를 크게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입니다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인접 국가고 같은 옆에 있는 국가와 척을 진다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타결은 될 텐데 네. 다른 국가들하고의 무역 마찰은 이거 좀 다른 문제죠. 예. 그건 오로지 다른 국가들하고는 무역 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와 멕시코가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네. 다른 국가들도 쉽게 타결이 되겠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마약이라는 변수가 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주목되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고. 자, 일각에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85년에 미국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서 G5 재무장관들이 달러 가치 절하 합의했던 사례를 이제 준용한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엔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을 통한 방식이 될 거고 미중 정상간 공감 대화에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시나리오가 일부 있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도 좀 이런 관측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당시에는 달러화 주도의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의 다변화가 돼 있고 네. 또 달러화도 지금 중국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또 관철이 되더라도 만약에 협상이 관철이 되더라도 미국 내 물가를 더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달러 가치를 탁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 물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이제 플라자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오지만 네. 이것도 중국도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위안화 약세이긴 하지만 오히려 위안화의 어떤 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임 행정부도 그랬고 사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주저앉히려는 노력이랄까 어떤 그런 기조를 많이 보여왔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뭐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첨단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이게 이제 거론되는데 중국이 딥시크 개발하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있으면서 와, 이 디커플링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인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 고립 대신 타협으로 나갈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트럼프 1기 때의 대중국 전략과 바이든 행정부 때 대중국 전략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기술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 굴기를 차단한다. 네. 중국으로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신흥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거였고 트럼프 때는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술은 잘 모르겠고 오로지 무역 수지 적자만 해소하면 된다. 이거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기술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놨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완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전 세계를 상대로 보호무역 강화 천명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도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미 근데 예상하고 있던 거라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인 것처럼 들리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관세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일 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그 원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상대국들의 뭐 전면적인 보복 관세가 확산이 되면 미국 경제도 어렵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 경제는 나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철광과 알루미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관세가 자동차와 반도체로 확산될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전체 뭐 주력 수출 상품 아까 철강의 이제 퍼센트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동차 반도체 확산되면 이건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주력 수출 상품 타격이 불가피해질지 또 우리 경제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 이런 건 또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일단은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잠깐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반도체 수출의 미국 수출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미국의 거기서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큰 영향은 없지 싶은데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현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텍사스 뭐 이런 데서 직접 만든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동차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자동차는 우리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현지 생산 물량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했고 만약에 수출에 관세가 막혀서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이 생산의 한 90%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을 접고 미국으로 옮기겠죠. 그게 GM입니다. 그래요. 2018년에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했었죠. 네네. 그 영향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때가 트럼프 일기 때였습니다. 그랬군요.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 없어지면 자동차 산업은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부분이 저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GM이 뭐 꼭 옮긴다는 그런 뭐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수출이 안 되는 것보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격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에 관세 이제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식 그 상호 관세 시대로 접어들면은 이런 자유무역 협정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예, 상호 관세 사실 근데 상호 관세에 우리가 해석하는 상호 관세는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네. 양국의 동일한 관세니까. 근데 그렇죠. 트럼프식의 상호 관세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무역 흑자, 그러니까 네. 자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내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결국 이제 글로벌 교역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상호관세 정책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무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똑같이 균형을 모든 거에 대해서 맞춘다는 거는 그게 이제 모든 나라를 이롭게 한다. 자기는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궁극적인 목적에 이게 균형된 어떤 그 형태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예.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상실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네. 질문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9330님이 퇴근길에 듣는 뉴스레터 K,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등은 물론 수출해 줄 어려움이 걱정입니다. 복잡한 뉴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144님은 뉴스레터 K는 타 방송과는 달리 여러 경제 현안까지 다루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시사 정보 계속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주원 실장님이 또 자세히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문자까지 주시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통상 당국 차원에선 지금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FTA, 한미 간의 FTA에 근거해서 네. 서로 간에 이제 관세율이 뭐 동일하다 이렇게 상호 관세를 주장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한테는 안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꽤 오래전에 이제 자기가 자서전을 낸 게 있는데요. 네. 거래 기술이라는 그 네네. 책을 보면 트럼프는 상당히 좀 체면을 중시하고 언론을 중요시합니다. 네. 그 말씀은 뭐냐면 미국 국민들한테 자기는 좀 영웅으로 비춰주고 싶은 거죠. 자신의 업적을 되게 중시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산업들, 예를 들면 원유, 네. 철강, 에너지, 농산물, 주로 이제 미국 공화당 텃밭인 그런 지역의 산물을 다른 나라가 사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요거는 그냥 제가 시사점으로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번에 철강 관세를 냈을 때 호주에 대해서는 뭐 유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네. 미국 보잉 항공사 그 항공기를 호주가 많이 사줘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우리 통상 당국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네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구해서 더 집중 공략할 필요 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의 경제정책 대응 기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2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수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이제 수출도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수가 좀 탄탄해야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그나마 괜찮았던 건 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막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수출 쪽은 사실은 대응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 내수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추경이 됐든 금리 인하가 됐든 뭐 감세 정책이 됐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됐든 이런 좀 내수 쪽에 오히려 우리가 수출에 너무 시선을 뺏기지 말고 내수 쪽을 탄탄히 만드는 그런 경제 정책 기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무역이 어려운 시기 내수를 탄탄히 다지자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입니다. 우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5시를 넘긴 시각이었는데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학생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같은 교실에서는 목과 팔에 상처를 입은 교사 A씨가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전교사인 A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를 휴직했다가 작년 말에 복직했는데 숨진 학생과는 석순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학생은 오후 4시 3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듣고 학원으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 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 추적을 했는데 학생의 위치가 이제 학교 군데군데로 나타나다가 결국 2층 시청각실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경찰과 함께 하늘양을 찾고 있던 이 할머니가 결국 하늘양과 가해교사를 발견했는데요. 당시 잠겨있던 문을 경찰이 부수고 들어갔더니 깜깜한 시청각실 자재 보관실 안에 가해교사가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소녀의 가방과 물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학교는 긴급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가해교사가 이제 자백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범행 동기 이것도 얘기했습니까? 네, 일단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대전 서부경찰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기초조사만 진행된 터라 이 구체적인 진술들이 파악된 건 아닙니다만, 가해교사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좀 읊어드리면요.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부터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범행 당일날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또 이제 추가로 조사가 간단하게 좀 이루어졌는데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그런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왜 하필 하늘양을 고른 건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가해교사 목 부위에 이 정맥이 절단된 상태라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칼을 미리 구입했다는 점을 좀 미뤄봤을 때 경찰 역시 아무래도 이제 우발적인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 좀 무게를 두고 수사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이 지금 가해교사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좀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좀 조사하게 될 테고요. 숨진 학생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시신 부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숨진 학생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사용한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사건 당시 이제 하늘양의 아버지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이제 자녀의 위치를 추적을 했는데요. 이 앱이 이제 위치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화를 걸지 않아도, 그리고 전화를 또 받지 않아도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휴대폰으로 주변 소리를 청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언제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학부모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언제든지 교실에서 나는 소리를 자녀의 휴대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교사들이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일부 누리꾼들은 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애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연민이 먼저냐, 뭐 지금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터진 마당에 녹음이 문제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 한참 뒤에 얘기를 뭐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지금 정말 큰 사건이 터진 상황이잖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다시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사건 발생 전부터 이제 해당 교사가 문제 행동의 조짐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하죠. 범행 나흘 전에 이제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네. 이 사건 당일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권고받았다고도 하고요. 예.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어째서 분리 조치를 권고받은 즉시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컴퓨터를 파손한 적도 있고 동료 교사를 위협할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 교사를 어떻게 어린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게 내버려뒀던 건지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교육청이나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치의 소견서가 있으면 복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고요. 또 이제 질환을 가진 교원이 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네.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실 수년간 열리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좀 계기로 해서 뭐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에 복귀할 때 좀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뭐 주치의 판단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도 좀 따져볼 수 있는 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질환이 있는 교사를 교단에서 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 이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분쟁의 소지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이런저런 조치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법적 근거 마련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을 파악해서 내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 개최해서 좀 대응 방안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네. 좀 정치권에서도 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이런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나 정치권이나 좀 머리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인 자경단 총책 김노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김노관이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이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김노관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엠번방 사건으로 유명한 이 조주빈이 이제 검거된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이제 피라미드형 석등착지 범죄 집단 자경단을 결성을 했고요. 네. 지난 1월까지 거의 5년에 걸쳐서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비롯해서 234명의 남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로만 봤을 때 역대 최대고요. 조주빈 사건 때보다 3배나 많습니다. 와, 3배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노관이 이제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목사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총책인 자신을 이제 목사라고 하고 아래 조직원들에게는 각각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이런 계급을 부여해서 네. 상하관계가 명확한 지휘 체계를 구축했고요. 마치 다단계 방식처럼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오게 하는 식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벌였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은 김노관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김노관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요. 김노관이 또 이제 같은 날 다시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경찰이 이제 지난 8일에 신상 공개를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김노관의 항고 자체가 이 경찰의 신상 공개를 정지시킬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8일에 예정대로 이제 그의 사진, 성명, 나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법적 권리는 보장된다고 하지만 막 이렇게 이리저리 했다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조주빈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제 마련되고 법도 보완됐습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조주빈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반복됐다는 거 여전히 이게 구멍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주빈 사건 이후에 뭐 이른바 엠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죠.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이제 형태를 보면 5년 전 조주빈 사건이 악성으로 진화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노관 사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그루밍, 뭐 협박을 통한 성적 학대,
딥페이크와 지인 능욕, 성폭행과 성폭행 교사, 불법 촬영, 뭐 심지어 종교를 아까 참칭하는 형식, 이런 다단계형 범행 구조까지 거의 뭐 모든 범죄 유형이 총합이다. 21세기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끝판왕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조주빈이 유기징역 상한인 50년에 가까운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네. 이런 높은 형량도 사실 김노관을 비롯해서 뭐 예비 성착취 범죄자들에게는 전혀 경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고요. 또 이제 결국은 처벌 수위가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착취물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고 처벌하는 시스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사실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될 게 사건 피해자의 68%, 가해자의 79%가 10대라는 점인데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우리 10대들이 좀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범죄에 무감각한 10대도 있고요. 또 이런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하는 10대들이 그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진화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원점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얻은 쓰디쓴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주빈에서 김노관으로 가는 거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은 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형사 제도나 사법 제도가 더 뒤떨어지지 않게 앞서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3253님이 가짜뉴스 같은 뉴스에 가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해 교사가 환자란 사실도 놀랐고요. 아직 새순 같은 하늘이가 무섭지 않은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내내 불어닥친 취업 한파에 공공기관들도 일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신규 채용 얼마나 했는지 살펴봤더니 5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 알리오라는 걸 보면요. 공공기관들이 이제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전체 339곳의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뽑았나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임원이나 이제 무기계약직 다 제외하고 19,92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만 명 안 되는 거죠. 이런 인원을 이제 채용했다. 이렇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287명 줄어든 거고요. 5년 전인 2019년하고 비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1만 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인데요. 뭐 코레일 관광개발, 세종학당재단 여러 기관들, 그러니까 163곳의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였고요. 7곳은 아예 신규 채용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건데요. 공공기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 부진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 뭐 창업이나 민간기업 이직을 목적으로 해서 조기 퇴직하는 공공기관 직원 자체가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조기 퇴직 사례가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정년까지 꽉 채우는 직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몇 가지 좀 원인으로 꼽을 만한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이제 정규직 TU가 줄었을 테고 채용 여력 자체가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들 좀 줄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1년째 이 의대 증원 갈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도 했고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들 중에는 서울대병원이나 이제 경북대병원 같은 국립대 병원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운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작년 공공기관 채용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배페 범죄도시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 오요한나 MBC 기상캐스터. 최근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9월 저기 중순인데요. 근데 알려진 거는 사실은 10월, 12월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그 핸드폰에 있는 어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고요. 그 기상캐스터라고 하는 직중 자체가 매우 그 뭐 하드한 노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깥에서는 좀 화려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결국 직장 괴롭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가족이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었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요한나 씨가 세상 떠난 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이게 알려진 거는 한참 뒤였어요. 네. 역시 포렌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데, 자, 오요한나 씨는 유서가 이제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이 어떻게 가해를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지냈나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상을 보면은 근데 요한나 씨가 사실은 그 MBC의 뉴스데이라고 하는 곳에 기상캐스터로 네. 옮겨가게 되면서 기존에 했던 사람과 부딪히게 됐나 봅니다.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사람이 팀장이 또 다른 거 옮겨지면서 둘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됐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종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내 자리로 왔냐 예컨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제 같은 사수부사수 같은 개념인데 그게 사실은 잘 되면 그렇지만 안 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뭐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퇴근도 막고 불러들이고 굉장히 요한나 씨가 상당히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고요. 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관계성 폭력이죠. 관계성 폭력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톡방에 그 초대해 놓고 예. 아무도 말 안 걸고 일방적으로 하고 이런 관계성 폭력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됐나 사실 봅니다. 진짜 진행됐으면 그 무서운 건데요. 무섭죠. 그게. 유령 취급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차라리 뭐 그 남성분들끼리는 어렸을 때 뭐 치고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단순한 예. 거고. 자,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나쁜 말을 섞어가면서 막 완전히 어떻게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나요? 관계성 폭력의 형태로 후배를 괴롭힐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보세요? 보통 이런 형태는 이제 일종의 권위. 자신의 의리병을 통제하는 것의 네. 방식이겠죠. 그런 형태가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그 업종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하위직한테 전가하는 방식. 그리고 일종의 고도의 노동 통제의 방식으로도 괴롭힘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식.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이런 괴롭힘의 가장 큰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직장 내에서 약간 경쟁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더 심해질 수 있다고도 그렇죠. 이제 예.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아무 해명이 없습니다. 아무 해명이 그래요? 없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분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뭐 몇몇 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실제로는 조금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금 황당한 상황인 것 좀 같습니다. 의아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은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과도 좀 관련된 얘기일지 모르는데 여튼 MBC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거란 이런 아쉬움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동의합니다. 실제로 예. MBC 대응 관련해서 어떤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일종의 무시하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래요? 예. 유족들이 일정 정도 문제 제기했을 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내 부고라든가 뭔가 그걸 예. 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있었던 부분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떠밀려서 무엇인가 조사위원회를 꾸린 최근에 이제 조사위원회 꾸리긴 꾸렸는데 예. 유족들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것은 그냥 눈치 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실질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로펌 하나에다가 예. 변호사 몇 그게 사실은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구성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실제 경찰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 볼까요? 실제적으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리랜서 관계인데 고용 관계가 맞는 건지부터 예.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관계성 폭정이 진짜 있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겪었다고 이제 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 40%. 많네요. 예. 주로 이제 그 괴롭힘의 가장 큰 거는 모욕 명예훼손이죠. 네. 말하자면 말을 좀 가려하지 않고 그리고 일정 정도 부당 지시가 있고 폭언을 수반한 또 하나는 일정 정도 정신적인 괴롭힘. 정신적인 괴롭힘. 그러니까 이것을 고소 고발하기도 애매한 상태로 관계성 폭력을 가지고 사실은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거나 안 시켜야 될 일을 시키거나 그러고 훈련이다. 아니 뭐 일종의 이건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통과 의례다라고 이런 거 어려운 걸 거쳐야 훌륭한 기상캐스터가 될 수 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반이 넘는다. 심각한 수준이 5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성인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그 괴롭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다 더 지능적이죠. 더 지능적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걸 수반을 하고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것이 학교는 사실 뭐 그만두고 뭐 사실 딴 데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직장은 그 레떼류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의 사회고 한 번 찍히면은 이 사회에 못 살 그 상황이죠.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성인 괴롭힘과 학생 괴롭힘의 차이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에 맞습니다.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을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표출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른이 되면 도와달라고도 못하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보면 대화를 통하거나 이런 것보다 괴롭힘이라는 행태로 나오는 그 심리의 기전은 뭡니까?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죠. 아, 그래요? 작은 역치가 그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일종의 작은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의 에스컬레이션으로 작은 권력을 누린다. 권력을 누리고 자신은 남을 낮춤으로써 자기가 높아진다고 높은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사회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남을 누르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될수록 더 폭력의 수준은 높아지는 겁니다. 더 교묘해지고. 지금 말씀하신 레테르는 제가 평판이라는 말로 조금 순화를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괴롭힘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이제 부서 옮기고 이거 우리가 분리라 그러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분리. 근데 분리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분리를 어디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직장이 다른 부서. 근데 그 직종이 지금 이 기상캐스터처럼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은 분리지만은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어쨌든 대기하는 공사는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노동 구조는 사실은 공간 구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법상으로 정해져야 되지만 영세한 직종도 많고 특히 프리랜서라는 것은 고용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분리라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말의 성찬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자. 정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 필요한 조치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반면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문제 플러스
지나친 엄벌주의에 따른 부작용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논란도 나오거든요.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나친 엄벌주의는 이제 회피를 하게 되죠. 사업주가. 아, 그래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해서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법 만든 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네. 적절한 수준의 처벌과 처벌 말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이른바 플러스 요인을 줘야 되는데 네. 마이너스 요인만 준다고 하면 인간의 교활함은 이거 도망가는 수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엄벌주의는 역효과가 난다. 이것이 사실은 괴롭힘에 대한 정책적인 큰 함의가 아니나 싶습니다. 실효성 있는 현실성 네. 있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고 오 요한나 씨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기는 함의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직업인지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적어도 도움을 요청할 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지 않았을까. 오 요한나 씨가 어디도 손을 내밀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5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손을 내밀었을 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에릭 클랩톤의 Tears in Heaven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